자, 권혁준 평론가님, 이제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관세를 넘어서 비관세에 대한 태클, 비관세 장벽, 여러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비관세 장벽이라는 게 뭔지, 또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개념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관세를 제외하고 사실상 각국 나라와 각국 나라에서 하고 있는 뭐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그 나라에 있는 문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실상 관세 이외의 관세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모든 무역 관련 장벽으로 자국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세우는 하나의 좀 배려죠. 한마디로 장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관세 장벽은요, 사실상 뭐 지금도 뭐 자료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뭐 통관을 지연시킨다는 방법으로 사실상 비관세 장벽으로 하기도 하고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 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뭐 제품 표준을 세운다든지 인증을 거부하는 이런 어떤 형태로 해서 비관세 장벽을 세우고 있고 또 위생검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이 많이 하죠. 네. 위생검역하면서. 무역기술 장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이거 해석하기 좀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비관세 장벽이 사실상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 또 일본 쪽으로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자유무역 협정이 한 59개국과 맺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관세로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산업 보호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히 비관세 장벽을 세우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동일하게 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는 최근에 나왔던 미국의 무역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이 비관세 장벽의 몇 가지를 뽑았죠. 대표적으로 소고기, 30개월 이상에 대한 소고기 수입, 이거 비관세 장벽이다. 아니면은 뭐 절충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무기에 대한 관련된 것도 같이 얘기했고, 그다음에 또 유전자 변형 식품 규제도 비관세 장벽으로 또 뽑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관세 장벽이 지금 현재 있는 이런 교육과의 어떤 무역 전쟁의 가장 큰 또 중심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비관세 장벽 이야기를 하는 게요. 미국이 공격할 수도 있지만 미국 외에 다른 나라, 유럽연합이나 중국도 이거 많이 쓰는 수법이거든요. 허준영 교수님. 특히 기술 규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뭐 관세는 없더라도 이거 뭐 화장품에 독극물 들어갔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때린다든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이야기 뭐 하면 하는 대로 커지죠. 네, 맞습니다. 이게 트럼프 1기 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네. 그 당시 미국의 일부 차종에서 한국에 수출하는 차종이 뒤에 저희 우리나라 차는 차 깜빡이 방향등 키면 무슨 색으로 들어오죠? 그 주황색 아닙니까? 네, 주황색 들어오잖아요. 미국 차 중에 일부가 빨간색으로 들어왔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거 통관 안 시켜줬거든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야 그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이죠. 미국 그럼 회사들이 이거 다 부담해갖고 이거 차 깜빡이 색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비용이죠. 뭐, 비용이잖아. 네. 그거 너네 수입 막는 거 아니야? 이런 걸로 사실은 결국은 빨간색 깜빡이를 받아들여준 적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게 일종의 기술 표준에 관련된 장벽인 거죠. 네. 기술 규제 같은 거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하는 거 자동차 안전 규제를 높여요. 다른 나라 자동차가 원래 수입됐던 걸 야 이제는 새로운 안전 규제 하에서 니네 거 안전 테스트 통과 못 하는데 네. 에너지 효율 규제도 합니다. 야 너 에너지 효율이 너무 떨어져서 예전에는 받았는데 이제는 수입 안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요. 중국에서는 생활용품에 대해서 안전 규제를 또 비슷하게 한다거나 네. EU에서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해 물질이 들어간 거 아니야? 이런 거 전자제품 안에 유해 물질 들어간 거 좀 걸러내야 되는 거 아니야? 태클 거는 거네요. 네, 태클 거는 거고요. 자동차도 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형식 승인이 안 맞는데 이거 EU 규격이랑 안 맞는데 이런 거 하는 거죠. 예, 유럽연합도 그러니까 뭐 미국만 쓸 건 아니네요. 모든 나라가 가능한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유럽연합이 아직도 제일 산업이 뭐냐면 자동차 산업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안전 규제, 형식 승인 규제 같은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술 규제와 함께 지금 비관세 장벽 중에서 가장 많이 가능성이 높은 게 ESG 규제라고 합니다. 권혁준 평론가님.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이제 환경 이슈는 많이 사그라들었죠.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지구온난화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지만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 ESG를 많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맞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 모든 기업의 한때 네. 이슈가 ESG를 그랬죠. 어떻게 이제는 수립할 것인가에 트럼프 대한 전까지. 네, 그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걸 또 이렇게 한편으로 돌려 생각하면은 사실 ES 규제를 통해서 ES 기준을 통해서
사실상 그 무역 장벽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이슈화 되기도 했었는데 맞아요. 어쨌든 간에 이 ES 규제 한마디로 뭐 환경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아니면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ESG를 가지고 사실상 이제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일각의 이제 목소리, 어떤 미국의 주장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탄소 발자국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권 실사 자료 가지고 또 사실 비관세 장벽으로 또 활용할 수 있고요. 또한 폐기물 사용 비율 이거 가지고도 또 문제 제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대표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거고 그 사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 있는 그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 중국의 신장 위구르. 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 사실상 중국에서는 이 규제를 가지고 인권이잖아요, 사실 네. 이런 부분.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수출 규제 아니면 수입 규제를 또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라고 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이 비관세 장벽에서 이 ESG 이 제도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또 이게 하나의 어떤 지렛대도 될 수 있고 하나의 또 무기도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ESG, 환경, 또 사회, 까불면 지배구조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태클을 거는 겁니다. 이제 신장 위구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위구르 강제 노동이다. 그럼 위구르에서 나오는 거는 수출 안 된다, 수입 안 된다 이렇게 하고요. 우리도 허준영 교수님 멸치잡이배인가요? 또 압박하면서 강제 노동이라고 해서 우리 어민도 압박하고 이거를 만약에 쓰게 된다면 정말 뭐 가령 우리 전기료가 좀 싼 편이잖아요. 왜 한전 전기료 싸지? 뭐 이렇게 압박할 수도 있고 코에 걸면 코골이겠습니다. 이게 무기화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예.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이 독일이랑 일본의 일부 광물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파는 미국에다 수출하는 기업들한테 뭘 했냐면 네. 너네들 이런 거 인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너네가 사는 광물 어디서 사고 단가 얼마에 사는지 다 보고해. 네. 그러지 않으면 통관 안 시켜줄 거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일본의 기업과 독일의 기업들한테는 사실은 맛집에 비법 소스를 까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어디서 싸게 사와서 물건을 파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나라 대 나라별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네. 큽니다. 그래서 독일이랑 일본 정부가 나서서 미국과 협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런 나라가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데 많죠. 대해서 예.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앞으로 수출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법적으로 사실 이런 것에 있어서 미국 수출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두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너네들 갖고 있는 원천 기술에 대한 정보들을 열어라라고 했을 때 정부가 나서서 협상을 통해서 막아주는 이런 것들을 사실 준비해야 되는 훨씬 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러면 관세가 난 거 아니에요? 관세는 좀 유리라는 게 좀 명확한데 비관세로 만약에 미국의 방향을 튼다 더 복잡해지겠습니다. 이게 저는 관세 장벽이랑 비관세 장벽을 뭐라고 자주 비유하냐면 네. 100m 달리기랑 피겨 스케이팅이라고 비유를 하거든요. 예. 100m 달리기는 달리고 나면 9.83 숫자가 딱 찍히니까 누가 1등인지에 대해서 사실 별로 이견이 없잖아요. 네. 피겨 스케이팅은 사실 그 심판의 눈에 모든 게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는 완벽하게 했다고 하는데 점수가 10점이 안 나와. 왜 그렇지? 아까 너 트리플 엑셀에서 뭐 잘못했어. 네. 나 잘못 안 했는데. 사실 이 심판이라는 게 결국 미국의 눈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부분. 주관적이니까. 그게 자. 무서운 부분이죠. 자, 저희가 왜 비관세 장벽 이야기를 하냐면요. 미국의 무역 대표부라고 있죠. USTR. 어쩌면 이곳에서 우리 관세 협상에서 바로 이 비관세 장벽 카드를 쓸 수도 있기 때문인데 권준석 평론가님. 네. 소고기 얘기 많이 나오죠, 일단. 예, 그렇죠. 이게 지난달이었어요. 무역대표부에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이 무역장벽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거론이 됐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30개월 소고기 수입 제한 부분도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관세 장벽이라는 게 각국 나라의 뭐 제도라든지 정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사실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고기 문제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이슈입니다. 이거를 사실상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참 풀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물론 이번에 아마 한미 간의 무역 협정이 있었을 때 이 소고기 문제는 좀 빠질 수 있다는 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비관세 장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좀 다룰 수밖에 없고 절충교역도 마찬가지죠. 사실 미국산 무기를 들어왔을 네. 때 사실상 그 기술을
달라. 이런 거는 사실상 어느 나라나 똑같이 하고 있는 건데 이거 가지고 콕 집어갖고 왜 절충교육 하냐 이런부터 네.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에게 좀 부담스럽게 좀 다가올 수 있겠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디지털 규제입니다. 그 플랫폼 법안을 계속 언급이 돼요. 이건 공격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예요. 말씀하셨듯이 네. 망사용 규제, 이 망사용 규제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입법에 대한 부분도 이제 문제 제기를 미국 쪽에서 분명히 할 것 같은데. 일단 망사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무임승차 아니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거 그렇죠. 돈 내야죠, 넷플릭스가. 망 쓰고 있거든요. 예. 돈 안 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돈 내라라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왜 이게 그러냐. 그러면서 미국 산업에 대해서 미국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하느냐 이런 얘가 이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플랫폼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뭐 대표적인 구글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예. 뭐 클라우드 서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는 구글 맵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네. 뭐 맵 위치 뭐 항법에 쓰이는 이제 GPS라든지 이 지도 데이터를 사실상 이제 해외로 못 갖고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네. 이거 왜 규제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문제 제기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대응이 좀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절충 교육은 저희가 이 시간에도 교수님들 다뤘었거든요. 뭐 원전이라든가 무기라든가 우리가 막대하게 사들이니까 좀 기술 일부 달라. 이제 당연한 관례였는데 지금 USTR은 이걸 가지고 엄포를 놓고 있고요. 환율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이제 곧 있으면 환율 보고서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원화가 우리가 막 절하하고 싶어서 절하한 게 아니라 지금 사정상 원화 약세인데 이런 거 가지고 공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네.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 갖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가 어쨌든 간에 미국이 기축동화국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너무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요. 환율에 대해서도 환율이 너무 달러가 강세이다 보니까 이게 미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이 수출 안 기업들이 되죠. 없어진다.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이런 수출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 때문에 자꾸 문을 닫아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이것도 환율 조작국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미국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여러 가지 지금 있었기 때문에 원화가 굉장히 약세일 수밖에 없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는 야 너네 왜 이렇게 달러 대비 원화가 싸? 너네 이거 환율 조작했네라고 하면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 저희가 약간 협상의 지렛대를 잃고 끌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죠. 네. 절충 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뭐 미주리 대학에 우리의 원전 기술을 수출했다. 설계도. 근데 이제 이런 것도 트집 잡아버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 무기, 국방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기술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그거를 미국에서 소형 원자로 같은 것들을 우리나라 기술을 옛날에 갖고 왔다가 요거 우리나라가 딴 나라에 수출할 때 이거 원천 기술 우리나라 미국 건데 너네 왜 그거 로열티 내라. 로열티 내 이런 얘기들 했던 거 있잖아요. 예. 요것에 조금 더 확대된 버전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무래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대응해야 될 전선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권혁신 평론가님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미국과 일본 또 우리와 미국도 해야죠. 하다가 우리가 약간 막 압박을 할 때 지금 걱정은 이제 미국이 요걸 가지고 이 비관세 장벽을 트집 잡아가지고 역공을 하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우리가 다루는 건데 일본도 뭐 예외는 아니잖아요. 일본도 그럼요. 지금 준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제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 아마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지금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일본도 우리나라 산업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런 품목 관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는 인하에 대해서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바로 자동차 부분이겠고요. 우리랑 똑같네요. 예, 네. 그래서 자동차 부분에 이런 품목 관세에 대해서 낮춰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규모가 큰 일본과의 먼저 이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아니면 EU가 먼저 미국과 협상한 다음에 그 협상 내용을 보고 우리가 이제는 판단하고 그다음에 조율해서 제안을 하는 방법. 미국이 가장 원하는 건 이거거든요. 갖고 와라 이거죠. 좋은 방법을 갖고 와서 우리한테 제시해 이건데 그러면 이제 좋은 방안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타산지석 삼아서 다른 나라가 일본이 특히 어떻게 협상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 전략이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일본과 이제는 미국이 어떻게 협상하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게 나오고 있죠. 베센트 재무장관이 최선의 제안을 갖고 와라. 그럼 보겠다. 거기서부터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일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걸 삼아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미국을 좀 비관세 장벽으로 공격을 하고 싶은데 허준영 교수님, 미국은 아예 지금 WTO를 탈퇴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네들은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된다, 뭐 이런 뜻인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WTO가 사실상은 이미 기능이 많이 약화됐다는 얘기들이 있고요. 네. WTO가 어떻게 보면 국제 무역에 있어서 축구의 심판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질서죠. 예, 상대방이 원래는 정강이 태클을 들어오면 안 되는데 정강이 태클을 들어오면 심판 바라보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드카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사실 WTO가 그 기능을 이제 못한 지가 꽤 된 것 어차피. 같고요. 어쨌든 네. 그래서 약간 국제 무역 질서가 이제는 힘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 그것을 극대화해서 이용하겠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와 트럼프 행정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댈 때가 좀 없어지고 있고 결국은 협상 카드를 어떻게 준비해서 나가느냐가 중요한데요. 아까 이제 평론가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 앞에서 바람 맞는 건 지금 안 좋습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등 그룹에서 약간 뒤쪽에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협상을 딴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그 나라들에서 어떤 협상을 이끌어내는지를 보고 참고 삼을 수 있다는 평론가님 말씀과 같은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트럼프 정책들이 미국 내에서 갖고 올 부작용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걸 가지고 트럼프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점점 약해지는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협상을 하는 것이 차라리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약간 있습니다. 네. 자, 유럽연합과 일본이 이제 비관세 장벽을 두고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 권혁순 평론가님, 네. 이 이슈를 다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큰 맥락을 먼저 이제 보셔야 되겠는데, 사실상 이게 전수조사라는 걸 이제 먼저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대응 전략까지 도출하는 이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사실상 지금 보면은 다음 주 관세 협상을 앞두고 우리나라 이제 해외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전수조사에 이제 나섰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인 것처럼 이런 큰 틀에서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짜는 건데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대응 협상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전수조사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조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거를 이제 전수조사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제는 미국과 이제 대응을 위해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무역기술 장벽 등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지? 그럼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이제는 사실상 조사한다 이렇게 의미를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국가별로 어떻게 비관세 장벽을 책정하고 있고 미국이 그것을 어떻게 공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겠죠.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대응 전략을 이제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출 기업 대상으로 해서 이제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 뜻은 우리가 당할 수도 있고요. 또한 다른 나라가 우리한테 비관세 장벽을 세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회를 갖는다.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게 이겁니다. 정부 쪽으로 가장 원하는 게 정보거든요. 네. 사실 개개인 기업들이 알 수가 없는 내용을 정부가 조사를 해서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산자부는 또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대응 전략을 해서 우리나라의 이런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무역 어떤 이런 전쟁 안에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전수조사를 하고 대응 전략을 세운다는 이런 어떤 큰 흐름은 좋은 어떤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산업부는 지난 18일 무역안보연구회라는 최종 보고회를 또 가졌었는데 이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응 전략을 짜는 거이기도 하지만 네. 우리도 비관세 장벽으로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근거와 명분을 좀 마련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보면 기술 인과에도 기술 안보, 경제 제재, 우리도 좀 준비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세 개 분과로 이제 네. 조성이 돼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수출 통제, 경제 제재, 그다음 기술 안보 이 세 개 분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수출 통제 분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게 야, 니네 나라 통해서 우리나라 통해서 대한민국 통해서 중국 제품 우회 수출해서 지금 관세 안 물고 들어오지 않느냐 한미 FTA 악용해 갖고 예. 이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자꾸 공략을 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걸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수출 통제, 그러니까 우회 수출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게 있는 것인지 일단 확인하겠다. 이걸 이제 조사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 제재 분과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미국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뭐 금융 제재라든지 아니면 뭐 투자 제한, 각국 나라들이 사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우리도 어떻게 이거를 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어떤 뭐 관세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도와주겠다, 연구하겠다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기술 안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기술 강국인데 이게 자꾸 빠져나갑니다.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선박 기술이라든지 조선 기술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상 뭐 관리를 할 것인가 굉장히 취약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분과를 통해서 안보 전략, 특히 이제 무역 전략, 무역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사실상 이런 연구 과제를 안겨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K조선도 저는 아예 그냥 안보 산업으로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상할 때, 네. 우리의 조선은 안보다. 맞습니다. 우리 함부로 미국을 도와줄 수가 없다. 또 이렇게 좀 협상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나요? 네, 그렇게는 안 됩니까? 자, 허준영 교수님, 이제 우리에게도 왔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요, 이 투톱이 다 미국으로 갑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로 가고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또 우리 산업통상부 장관도 함께 가게 됩니다. 일단 최상목 부총리 이야기부터 할게요. 스캇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게 되는 거죠. 역시 상호 관세에 대한 이야기 나눌 겁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스캇 베센트가 스캇 베센트가 인준된 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준된 날 미국 3대 지수가 다 올랐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스캇 베센트를 되게 환영했었는데 왜 예. 그랬나를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되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유두리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그 하워드 러트닉이라고 하는 상무장관 있잖아요. 네. 스캇 베센트랑 마지막까지 재무장관 자리 놓고 싸웠던 이 사람은 되게 관세를 세게 매기자라는 관세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인데 과격하죠. 과격한 네. 사람인데 스캇 베센트는 상대적으로 관세는 협상의 무기로 써야 되는 거지 관세를 무턱대고 세게 매기다 보면 상대국도 다 그것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기 때문에 네. 미국에도 안 좋다 이런 얘기 한 사람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조금 저희가 전략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수월한 사람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 사람이 최근 들어서 하고 있는 인터뷰들을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예. 이 사람조차도 트럼프 행정부의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미국의 우선주의 뭐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는 신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아마 재무장관끼리의 만남, 우리 이제 기재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가고요. 권혁준 평론가님, 이제 본 게임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가서 USTR과 이제 본격적인 상호관세, 이제 일본이 했던 거와 같은 것들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하게 됩니다. 아젠다들, 의제들 좀 보고 대응 전략까지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는 방미를 하죠. 네. 이번에 이제는 산업부 장관이 이달 한 23일에 이제 가기로 예고가 돼 있는 상태고요. 가서 아마 통상협상단과 같이 가서 아마 이제 알래스카 가스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알래스카 가스전에 대한 이제 투자를 통해서 이 관세에 대한 유리한 고지를 이제는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전략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그래서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어떤 비관세 장벽도 분명히 아마 아젠다로 이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특히 예산 안건으로 본다 그러면 뭐 시장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디지털과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지리 데이터 반출 불허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지도 얘기. 지도 이슈인데 지금 구글이 우리나라의 뭐 구글맵은 다 아실 겁니다. 이미 진출해 있는데 사실상 이게 5,000대 1의 그 고밀도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이 안 되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분쟁이 아직 남아 있고 사실상 아시겠지만 또 북한과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안보 때문에 사실 이게 또 반출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안 하냐. 미국 쪽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유전자 변형 생물체 감자, 한마디로 유전자 변형 감자 대신에 미국산에서 나오고 있는 감자들을 더 수입하겠다라는 어떤 전략들, 우리가 이제 줄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아마 또 아젠다로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은 그럴 겁니다. 우리의 제안을 받아보고 그러다 부족하면은 다시 갖고 와. 아마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아마 앞으로 아젠다에, 아마 의제 세팅에 이제 아젠다 세팅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는 뭐 조선, 알래스카 뭐 이렇게 카테고리 정했잖아요, 허정 교수님. 근데 정말 딱 갔는데 미국이
뭐 이상한 비관세 장벽으로 먼저 팍 공격을 할 경우에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관세 협상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좀 취해야 될까? 여기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막 선물을 푸는 게 맞을까요? 우리는 진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은 네. 저는 그렇게 드렸는데요. 지연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연? 미국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패키지를 들고 왔으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돌려보내.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시간을 좀 버는 것들의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미국과 첫 번째 딜을 맺는 나라는 제가 생각하기엔 분명히 후회할 것 같습니다. 후회한다고요? 네네. 왜냐하면 그게 좋은 사례로 남기보다는 가장 미국에게 많이 내어준 나라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판단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로 시간이 미국 편이 아니라는 것이 점점 저는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연 전략을 잘 쓰면서 내어줄 것들은 내어주되 그 내어주는 것들을 내어주는 동시에 좀 챙길 수 있는 건 분명히 챙기는 그런 전략들을 하는 것이 아마 근데 어떻게 쓸까요? 지원 전략을 일부러 막 좀 덜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덜 준비할 수는 또 없는데 그러면 화낼 텐데. 네, 그러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조금 더 점검할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간을 좀 벌어야 될 거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재고려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도 카드를 좀 들고 가야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저는 국방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그런 얘기를 최근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북한에서 ICBM을 쏘면 미국 본토에서 그걸 디텍트하는데 15분 정도 걸린다고. 네. 우리나라에서 디텍트하면 몇 초 안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미국에게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미국에게 어필하라. 끊임없이 어필하는 것도 필요하고 네. 한편으로는 내어줄 건 또 내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결국 살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권혁준 평론가님. 고차 방정 시 그 이상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게 너무나 쉽게 분명히 미국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뭐 어떤 전략이요? 네, 일단 원론적인 얘기지만 결국에는 이제는 수출 다변화가 답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 싼 저가의 중국 제품 우리나라 또는 각국 나라에 풀릴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또 가격 경쟁이 밀리다 보니까 굉장히 고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출 다변화 전략을 통해서 지금 미국이나 또한 중국이나 압박 들어오는 것을 풀어낼 수밖에 없는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 너무 길잖아요, 근데 예, 그건. 장기적인 네. 과정을 이제 네.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 또 협상은요? 하나는 이번 또 협상에서? 하나는 네. 안정성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 안정성이 만약에 밑받침된다 그러면 사실상 조금 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여력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채 관리라든지 재무 건전성 강화 같은 이런 안정성 방안에 대해서 전략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미국 입장에서 계속 환율 문제를 들먹이겠지만은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같이 좀 생각할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전략은 지금 정부가 밝힌 대로 업종별 품목별로 달리해서 아마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데 과연 미국이 어떤 카드를 또 새로운 전략을 꺼낼지는 일단 협상단에 만나봐야 확인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다음 주에 첫 번째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어떤 것을 미국이 갖고 올지 또 나오면 저희가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권혁준 경제평론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여기서 보내드리죠. 감사합니다.